피 안 묻었으면 다시 쓰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손에서 비누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신혼 6개월 차 병원 원무과 직원 박예원입니다.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제 몸과 존엄까지 절약 목록에 올려진 며느리였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 휴지통 위에 노인 접힌 생리대. 남편이 뜯어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식탁 위엔 장바구니, 영수증이 줄줄이 깔려 있었고 생리대 가격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공기에서 따뜻함이 빠져나갔습니다. 분노만 남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지만 기록하겠다고, 웃지만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어떤 장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빛나던 그 무대 한가운데예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예원은 오후 6시 30분 병원 원무과 업무를 마치고 용인 수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째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예원은 가방 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박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엄마가 준비해 두셨어. 빨리 와. 예원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결혼 전 준호는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식당 문을 먼저 열어주고 예원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다 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예원이 그걸 몰랐던 것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냉장고 옆 벽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전기 아껴 쓰기, 샤워 시간 10분 이내, 휴지는 2칸까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시어머니 최영숙이 직접 써서 붙인 것들이었죠. 예원은 처음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예원아, 왔어? 최영숙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투피스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교회 권사복을 입을 때만큼이나 단정했죠. 최영숙은 교회에서 절약의 여왕으로 통했습니다. 권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생필품 나눔 행사를 주도하고 절약 간증을 하고 헌금도 꾸준히 하는 모범 신자였죠. 네,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예원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영숙은 예원의 가방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마트 세일하던데 왜 안 들렀어? 계란 한 판에 1,000원 싸게 팔았는데.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휴대폰에 마트 앱 깔아놓으라고. 세일 정보 다 뜨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돈을 모으질 못하지.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숙은 예원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표지에 절약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엔 예원이 쓴 돈이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커피 한 잔, 점심값, 화장품, 생리대, 심지어 친구 생일 선물까지요. 앉아봐. 이번 달 지출 정리할 거야. 예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영숙은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예원이 쓴 모든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확하게요. 이번 달 내 지출이 12만 원 넘었어. 지난달보다 3만 원 늘었네. 뭐 샀길래? 아, 그게 화장품을 좀 샀어요.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도 샀고요. 화장품? 집에 있는 거 다 쓰고 사야지. 아직 반도 안 썼잖아.
친구 생일 선물은 뭐 샀는데? 립스틱이요. 15,000원짜리요. 최영숙은 혀를 찼습니다. 립스틱을 15,000원이나 주고 사? 1,000원짜리도 있는데. 요즘 애들은 체면에 사는구나. 체면이 밥 먹여줘? 예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있는 화장품은 시어머니가 사다 준 저가 브랜드였어요. 예원 피부엔 맞지 않았지만 그걸 말하면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죠.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로 1,000원짜리 립스틱을 줄 순 없었어요. 그건 예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턴 조심할게요. 그래, 조심해야지. 우리 집이 신혼집 해줬잖아. 너는 복 받은 거야. 요즘 신혼부부들 전세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너는 시집 와서 바로 집 들어왔잖아. 이 말을 예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줬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예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집 전세금 중 3천만 원은 예원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예원이 병원에서 5년 동안 모은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준호와 최영숙이 됐지만 예원 돈이 없었다면 이 집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영숙은 마치 자기 혼자 다 해준 것처럼 말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7살의 그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편이었지만 요즘 예원을 볼 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결혼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밥 먹자. 엄마가 일찍부터 준비하셨어. 저녁 식탁은 간소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밥이었어요. 최영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는 어제 국물 재활용한 거야. 버리면 아깝잖아. 국물은 이틀은 먹을 수 있어. IMF 때는 말이야. 살아남으려면 허리띠를 2번 묶어야 했어. 그때 우리 집은 정말 힘들었어. 밥을 굶은 날도 있었고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던 날도 있었지. 그래서 나는 절약이 몸에 배었어. 예원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최영숙의 IMF 이야기는 매일같이 나왔어요. 그때의 기억이 최영숙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억은 예원의 삶까지 지배했습니다. 최영숙은 IMF를 겪지 않은 예원을 철없는 세대로 봤어요.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으로요. 밥을 먹는 동안 최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절약 간증하라고 하던데 내가 우리 집 이야기 좀 해줘야겠어. 젊은 사람들 요즘 너무 펑펑 쓰잖아. 커피도 매일 사 먹고 옷도 매번 새로 사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질 못하지. 준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애들은 절약이 뭔지 몰라요. 예원이도 그래요. 커피 사 먹는 거 좀 줄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씹고 삼켰어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병원 구내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4,000원이었죠. 그것마저 아까운 건가 싶었어요. 예원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예원이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예원은 그저 비용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지출 항목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예원처럼 숨죽이며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들 행복하게 웃으며 살까요? 예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절약이면 왜 내가 작아지지? 그날 밤 예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예원은 휴대폰을 꺼내 결혼 전 사진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였나 싶었죠.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결혼식 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예원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절약장부를 펼치고 메모지를 보고 복 받은 거야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예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예원은 몰랐습니다. 이 참음이 언젠가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걸요. 주말 오후 예원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 결혼식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먼지가 앉다니 예원은 쓸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피로연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복 입은 사진에서 예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홍 보라색 한복이었어요. 예원이 입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 최영숙이 입은 한복이었죠. 혼주 한복은 보통 신랑 측은 푸른 계열, 신부 측은 분홍이나 붉은 계열을 입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원 어머니도 분홍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최영숙은 분홍보라 한복을 고집했습니다. 예원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2달 전이었죠. 한복집에서 최영숙이 분홍보라 한복을 골랐을 때였습니다. 예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전통상 신랑 측 혼주는 푸른 계열이 많다고 하던데요. 최영숙은 예원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한복집 사장님과 준호, 예원 어머니가 모두 있는 자리였어요. 내가 돈 되는데 내가 뭘 알아? 나는 이 색깔이 좋은데. 내가 입을 건데 왜 내가 참견해? 예원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예원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예원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전통을 너무 몰라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입는 사람 마음도 중요하죠. 나는 이 색깔로 할 거예요. 준호는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원에게 말했어요. 예원아, 엄마 마음대로 하시게 해. 괜히 기분 상하시게 하지 말고. 예원은 그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이 깨질까 무서웠거든요. 준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결혼 준비를 여기까지 해놓고 엎어지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최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최영숙은 분홍보라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측 혼주인데 색깔이 저래도 되나? 하는 소리였죠. 예원은 그날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원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어요. 한복집을 나오면서 준호가 낮게 속삭였던 말이었죠. 전통 따질 거면 예단이랑 혼수도 제대로 맞춰야지. 우리 집 호구야? 예원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단과 혼수는 예원 집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예원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준호 눈엔 그게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예원은 그때 느꼈어요. 준호는 예원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리요. 예원은 사진첩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최영숙이 소파에 앉아 교회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예원아, 저녁 뭐 해 먹을 거야? 최영숙이 물었습니다. 예원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어제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해드릴게요.
계란 몇 개 쓸 건데 3개까지만 써. 그 이상은 낭비야. 예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란 3개로 새 식구 계란말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원은 익숙해졌습니다. 최영숙의 규칙에 맞춰 사는 것에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원은 밥을 먹다가 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리가 시작되려는 징조였죠. 예원은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생리대를 꺼내려는데 생리대 봉지가 이상하게 뜯겨 있었어요. 누가 열어본 것 같았습니다. 예원은 찜찜한 마음으로 생리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생리대 하나 열어봤는데 피도 별로 없던데. 피 안 묻었으면 다시 쓰면 되잖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예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생리대를 다시 쓰라고요? 예원은 멍하니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최영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옛날엔 다 빨았었어. 생리대가 귀할 때는 천으로 만들어서 빨아 쓰고 그랬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버려. 우리 집이 집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원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리대를 빨아 쓰라는 건가요? 21세기예요? 예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웃어넘겨야 할까요? 예원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살 때도 싼 거 사.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다 똑같은 건데 왜 비싼 걸 사? 엄마가 사다 준 거 쓰면 돼. 예원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예민하다, 생리 중이라 그렇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예원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예원은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자. 대신 증거로 박살내자. 예원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생리대 재사용 강요. 준호와 최영숙. 예원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 녹음하고 캡처하고 사진 찍고 메모하겠다고요.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예원은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기분 나빠? 엄마가 그런 말씀하신 건 다 너 생각해서야. 절약하라고. 예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요즘 왜 이래?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예원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혼 전엔 안 그랬다고요? 결혼 전엔 준호도 최영숙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변한 건 예원이 아니라 이 집이었어요. 예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원은 다짐했어요. 참지만 기록하겠다고. 웃지만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의 모든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예원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면서요. 결혼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원은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거든요. 예원아, 등기 떼야 돼. 근저당 확인해야 하는데 너 폰이랑 신분증 사본 잠깐만 줘봐. 예원은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 관련 일이라고 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예원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복사기로 복사해서 줬습니다.
휴대폰도 함께요. 이거 오래 걸려? 아니, 금방 할게. 방에서 할게. 준호는 예원 휴대폰과 신분증 사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했어. 여기. 휴대폰을 돌려받으며 예원은 물었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나왔어? 깨끗해. 문제 없어. 그리고 간편인증이랑 공동인증서도 내가 설정해줬어. 나중에 은행 업무 볼 때 편하게. 그건 왜? 요즘 다 간편인증으로 하잖아.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해준 거야.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뒀어. 예원은 그때 고마워했습니다. 준호가 자기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융 관련 일은 예원도 좀 어려워했어요. 준호가 도와주니 편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원 휴대폰에 뜨던 금융 알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엔 입금, 출금,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림이 뜨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안 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앱 오류인 줄 알았어요. 여보, 내 폰 은행 알림이 이상해. 알림이 안 와. 그래. 내가 봐줄게. 준호는 예원 휴대폰을 가져가 뭔가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며 말했어요. 알림 설정 문제였어. 고쳤어. 하지만 알림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안 뜨고 예원은 불안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예원 휴대폰을 먼저 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예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 왔네. 내 폰인데? 바쁘니까 내가 봐주잖아. 카드 청구서 왔어. 이번 달 8만 원 나왔네. 예원은 찜찜했습니다. 왜 내 휴대폰을 먼저 보는 걸까요? 하지만 준호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죠. 예원은 불편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말을 들을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원은 은행 앱에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안 맞았어요. 분명히 예원이 설정한 비밀번호였는데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예원은 당황했어요. 여보, 내 은행 앱 비밀번호가 안 맞아. 혹시 바꿨어?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내가 바꿨어.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뒀잖아. 그래도 내 은행 앱인데 왜 마음대로 바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음대로? 너 보안 신경 안 쓰잖아. 비밀번호도 엄청 쉬운 걸로 해놓고 해킹당하면 어쩌려고? 내가 챙겨주는 건데 왜 그래? 예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은행 앱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예원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때 준호가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아간 일, 준호가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설정해준 일, 은행 알림이 이상해진 일, 준호가 예원 휴대폰을 먼저 보는 일, 은행 앱 비밀번호가 바뀐 일,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준호가 예원 금융 정보를 통제하려는 건 아닐까요? 예원은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근 3개월치요. 네, 신분증 주세요. 예원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출력물을 내밀었어요. 예원은 출력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입금, 출금, 이체 내역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원은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이 하나 추가돼 있었어요. 예원이 설정한 적 없는 자동이체였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마이너스 월 3만 원. 예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이요? 예원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최영숙과 준호는 다녔지만 예원은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원 통장에서 건축 헌금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석 달째요. 예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행원에게 물었어요. 이 자동이체는 언제 설정된 건가요? 행원이 확인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이요. 11월 15일에 설정됐네요. 11월 15일. 그날은 준호가 예원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아간 날이었습니다. 예원은 확신했어요. 준호가 예원 명의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예원은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영숙과 준호는 거실에 있었어요. 예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서 교회 건축 헌금이 빠져나가던데. 준호는 너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걸어둔 거야.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 내 동의도 없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신앙도 없냐? 우리 엄마 체면이 있는데.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는데 우리 집만 안 하면 어떡해. 가족이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 최영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면 교회에 헌금하는 게 기본이야.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우리 집 체면이야, 체면. 너도 교회 나와야 돼. 권사님들한테 며느리 소개도 해야 하고. 예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면이요? 예원 돈으로 체면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예원은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제 돈인데 제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거는 건 문제 아닌가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 결혼했으면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그리고 엄마 체면 생각 안 해? 교회에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예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돈을 통제하는 동시에 신앙과 체면으로 예원을 묶으려 한다는 거요. 절약은 내가 해퍼서가 아니라 헌금, 계모임, 빚구멍을 막으려는 현금 흐름 통제였던 겁니다. 예원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깔았어요. 캡처 폴더도 만들었습니다. 예원은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필요해서 데려왔어. 예원은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원은 그날 이후 은행 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퇴근 후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조용히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하면서요. 교회 건축 헌금은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3만 원씩이요. 석 달이면 9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죠. 예원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거기서 3만 원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예원은 그 돈이면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책 2억 원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예원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원이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자동이체 항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건축헌금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감사헌금 마이너스 2만 원, 성교헌금 마이너스 1만 원. 예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축헌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까지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었어요. 합치면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예원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석 달이면 18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죠. 예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예원은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명을 헌금 내역 증거 1이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최영숙이 거실에서 교회 주보를 보고 있었어요. 주보엔 헌금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돋보기를 끼고 주보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예원은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건축헌금 명단에 최영숙 권사 마이너스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헌금 명단에도 최영숙 권사 마이너스 2만 원, 성교헌금에도 최영숙 권사 마이너스 1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원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원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예원 돈으로 헌금을 하면서 공로는 최영숙 이름으로 쌓이게 한 거였어요. 예원 통장에서 돈은 나가지만 교회에선 최영숙이 헌금을 많이 하는 신실한 권사로 보이는 거죠. 권사들 사이에서 체면도 서고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교회 내에서 발언권도 커지는 겁니다.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착취였습니다. 예원 이름과 돈을 이용해서 최영숙의 체면과 권사로서의 지위를 높이는 거였죠. 신앙을 빌미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예원은 조용히 주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최영숙이 물었습니다. 예원아, 뭐해? 아, 그냥 주보 좀 봤어요. 너도 교회 나올 생각해봐. 권사님들이 며느리 얼굴 보고 싶대. 다음 주 나와. 예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파일을 정리했어요. 헌금 내역 캡처, 주보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출력물까지 모두 증거 폴더에 넣어뒀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요. 며칠 뒤였습니다. 예원은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210만 원이 들어왔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돈도 최영숙과 준호 손에 들어갈 게 뻔했거든요. 예원은 집에 들어서기 전에 차 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최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원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최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원아, 월급 들어왔지? 이번 달 생활비 6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저축해야지.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관리해 줄게. 요즘 적금 금리 좋은 데 있거든. 예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달라고요? 이젠 대놓고 예원 돈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예원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적금도 제가 알아볼게요. 내가 뭘 알아서 관리해? 젊은 애들은 돈 관리 못해. 펑펑 쓰기만 하고. 나한테 맡겨. 내가 잘 굴려서 이자 붙여줄게. IMF 때 내가 돈 관리 얼마나 잘했는데. 예원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거절하면 싸움이 날 게 뻔했죠. 예원은 일단 물러섰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최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어요.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가 해주겠다는데 뭘 생각해? 너 혹시 나 안 믿어? 내가 내 돈 가로챌 것 같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예원아, 엄마 말씀 들어. 엄마가 돈 관리 잘하시잖아. 우리 결혼 자금도 엄마가 모아주신 거야. 엄마 믿고 맡겨.
예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자금은 준호 명의였지만 실제론 예원 돈도 섞여 있었어요. 3천만 원이나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모두 최영숙이 다 해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원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최영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예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숙이 욕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원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예원을 말리지도 최영숙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원아,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마. 그냥 맡기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예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원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2025년 2월 15일. 최영숙, 통장 비밀번호 요구. 거절하자 욕설. 준호는 방관. 예원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예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예원을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예원은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줄 사람이었고 헌금을 대신 낼 사람이었죠. 신앙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예원을 통제하려는 거였습니다. 예원은 휴대폰으로 신용조회를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예원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거나 보증이 서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불안했어요. 언젠가 준호와 최영숙이 예원 명의로 뭔가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원은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원은 출근길마다 불안했어요. 집을 나설 때마다 최영숙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거든요. 통장 비밀번호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응징이 시작됐습니다. 냉장고에 예원 이름표가 붙은 반찬통이 생겼어요. 그 안엔 어제 먹다 남은 시든 나물과 딱딱해진 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숙과 준호는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예원은 차가운 냉장고 밥을 먹어야 했죠. 돈 관리도 안 맡기는 며느리한테 뭘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최영숙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원은 참았어요. 그저 냉장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원이 퇴근하니 최영숙이 거실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는데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원아, 앉아봐. 예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영숙은 봉투를 예원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사인해. 이게 뭔데요? 열어봐. 예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예원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예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이요? 예원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채무자는 준호의 사촌 오빠였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란에 예원 이름이 타이핑돼 있었어요. 사인만 하면 되게끔 말이죠. 이건 뭐예요? 준호 사촌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보증 좀 서줘야지. 5천만 원이요? 그래. 큰 돈 아니야. 사촌 오빠가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 거야. 예원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5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요? 예원 연봉이 2,500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이면 예원이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보증 못 써요. 최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못 써? 왜? 가족인데? 가족이어도 보증은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사촌 오빠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때? 우리 집안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가족 보증 한 번씩은 서. 당연한 거야. 예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증을 섰다가 사촌 오빠가 갚지 못하면 예원이 5천만 원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원 인생이 끝나는 거죠.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최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진짜 우리 집이 널 뭘로 보고 데려왔는데 신혼집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 하나 못 해줘?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와이프가 보증을 안 서준대. 가족인데 이게 말이 돼? 준호가 예원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요. 예원아, 그냥 서줘. 사촌 형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야. 걱정 마. 여보, 5천만 원이야. 만약 못 갚으면 어떡해? 못 갚을 리가 없어. 형이 그런 사람 아니야. 예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최영숙이 예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좋아.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예원은 휴대폰이 울려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최영숙이 다니는 교회 권사 한 분이었습니다. 예원 씨? 나 교회 김 권사예요. 영숙 권사님한테 전화번호 받았어요. 예원 씨, 내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요. 그래도 한번 나와봐요. 영숙 권사님이 며느리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다 보고 싶어요. 예원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김 권사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 권사였어요. 그 다음엔 이 권사, 최 권사까지. 최영숙이 권사들에게 예원 번호를 뿌린 거였습니다. 예원은 전화를 받느라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예원은 교회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최영숙이 강제로 끌고 갔어요. 가족이 같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예원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권사들이 예원을 둘러쌌어요. 다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원에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예원 씨, 얼굴이 참 곱네요. 영숙 권사님이 며느리 자랑 엄청 하시던데. 우리 교회에도 자주 나와야 해요. 예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 나왔을 때였어요. 최영숙이 권사들과 예원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좀 고집이세요. 가족 보증도 안 서준대. 권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보증을 안 서줘요? 가족인데? 그러게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가족 개념이 없어요. 다른 권사가 예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원 씨, 가족이면 도와야죠. 보증 정도는 서줘야지. 그래요. 우리도 다 남편 형제들 보증 서주고 살아요. 예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최영숙의 계획이었구나. 교회 권사들을 동원해서 예원을 압박하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데?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특별해? 예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원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낮게 속삭였어요. 지금 여기서 말대꾸하면 끝이야. 사인해.
조용히. 예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제 동의 없이 헌금이 빠져나가야 해요? 제가 왜 보증을 서야 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최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권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예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원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전 집에 갈게요. 최영숙이 고함을 쳤습니다.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 차려. 교회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영숙을 쳐다봤어요. 최영숙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예원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이제 진짜로 싸워야 한다고요. 예원은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저 증거를 챙겼습니다. 휴대폰, 서류, 통장 사본, 녹음 파일까지요. 예원은 그날 밤 친구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대학교 동기였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원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예원은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은 놀라서 예원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일단 들어와. 말해봐. 예원은 수진의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생리대 재사용 강요, 헌금 자동이체, 보증 압박, 교회에서의 망신까지요. 수진은 말없이 들어주다가 예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원아, 그건 학대야. 경제적 학대. 너 그거 알아? 학대라니. 응. 내 동의 없이 돈 빼가고 통장 비밀번호 달라 하고 보증 강요하는 거. 다 학대야.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예원은 그제야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아야 한다. 세대 차이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말을 듣고 나니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원은 수진과 함께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예원을 맞이했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예원은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요. 상담사는 예원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정적 통제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거는 건 명예 도용에 가깝고 인증수단을 타인이 설정하고 사용했다면 금융사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지금까지 모은 게 있나요? 예원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어 보여줬어요. 헌금 내역 캡처, 주보 사진, 메모, 녹음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전부 해지하세요.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그리고 신용조회 다시 해보세요.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법률 상담도 받아보실래요?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가 있어요.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혼. 그 단어가 예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원은 아직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죠. 예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원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20통 넘게 전화가 와 있었어요. 최영숙에게서도 10통이 넘었죠.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화나셨어. 빨리 와서 사과해. 예원은 문자를 읽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사과하라고요? 뭘 사과하라는 거죠? 예원이 잘못한 게 뭔데요? 예원은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며칠 뒤 예원은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했어요. 건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까지 모두요.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를 다시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예원 명의로 대출 조회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3개월 전, 2달 전, 1달 전에 각각 은행에서 대출 조회를 했던 기록이었죠. 예원은 대출 조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원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누가 예원 명의로 대출 조회를 한 거예요? 준호일까요? 아니면 최영숙일까요? 예원은 바로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저기요, 제 명의로 대출 조회가 됐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행원이 확인해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건 본인 인증을 거쳐서 조회된 거예요. 간편 인증으로요. 간편 인증이요? 네. 고객님 휴대폰으로 인증하셨어요. 예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예원 휴대폰에 간편 인증을 설정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대출 조회를 했던 겁니다. 예원 몰래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간편 인증 해지하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원은 모든 간편 인증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이번엔 예원 혼자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원은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예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실행하진 않았지만 준비는 해뒀던 겁니다.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예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원 명의로 수천만 원 대출이 나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와 최영숙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겠죠. 그날 저녁 예원은 법률구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예원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의 도용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대출 조회 기록이 남아있고 본인 동의 없이 인증수단이 사용됐다면요. 그리고 헌금 자동이체는 횡령에 가까워요. 횡령이요? 네. 본인 동의 없이 돈을 빼갔으니까요. 그것도 본인 명의로요. 이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예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고소까지요? 예원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이혼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정적 통제와 학대, 명예 도용 시도까지 있으니까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이었고 예원은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원은 치유 모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학대 피해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원은 안내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며칠 뒤 예원은 치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6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통장을 빼앗겼다는 사람, 명예도용으로 빚을 떠안은 사람, 헌금을 강요당한 사람까지요. 예원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신앙을 빌미로 제 이름과 돈을 빼앗긴 거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예원은 그날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장 믿음이 큰 무대에서 가장 정확한 사실을 꺼내겠다고요. 최영숙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교회에서요. 예원은 치유 모임에서 돌아온 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교회에서의 체면이었어요. 권사로서의 위치, 신실한 신자로서의 이미지, 절약의 여왕이라는 명성이었죠. 예원은 바로 그곳에서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예원은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날엔 바자회도 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었죠. 최영숙이 가장 빛나는 날이기도 했고요. 예원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헌금 내역 캡처를 출력하고 주보도 복사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적힌 최영숙 권사 이름 옆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출력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예원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었죠. 녹음 파일도 정리했습니다. 생리대 제사용 강요하던 말 맞아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치던 최영숙의 목소리까지요. 예원은 이 파일들을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저장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재생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채무보증 서류도 챙겼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들이 둘러싸고 압박하던 그 서류요. 예원은 사인하지 않았던 그 서류를 복사해뒀었거든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원은 수진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했어요. 오늘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됐거든요. 당당해야 했습니다. 예원아, 정말 괜찮겠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야 해.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가야 해. 이건 내 싸움이야. 예원은 가방에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서류 뭉치, 스피커, 휴대폰까지요. 그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10시, 바자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엔 바자회 부스가 설치돼 있었고 권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영숙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최영숙은 화려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보라 한복과 비슷한 느낌의 색깔이었죠.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한 것 같았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최영숙은 권사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헌금 잘해요. 우리 집 복이야. 젊은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예원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원은 조용히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10시 30분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교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최영숙도 그 명단에 있었어요. 최영숙 권사님, 1년 동안 꾸준히 건축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영숙은 무대에 올라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신앙심이 깊어요. 며느리도 헌금 잘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원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누구야? 최 권사님 며느리 아니야? 예원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어요. 최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원은 대답 대신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리대 하나 열어봤는데 피도 별로 없던데 피 안 묻었으면 다시 쓰면 되잖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옛날엔 다 빨았었어. 우리 집이 집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원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 차려. 최영숙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예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끄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출력해온 은행 거래 내역과 주보였습니다. 예원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권사님들, 저는 제 동의 없이 제 통장에서 건축헌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이요. 감사헌금 2만 원, 성교헌금 1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6만 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원은 주보를 들어 보였어요. 제가 낸 돈인데 제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공로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최영숙 권사라고 적혀 있어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요. 최영숙이 무대에서 내려와 예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인연이 신성한 교회에서 돈 얘길 왜 해? 미쳤어? 예원은 한 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성함을 더럽힌 건 제가 아니라 신앙을 빌미로 사람을 통제한 쪽입니다. 준호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원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어요. 예원아, 그만해. 집에 가자. 예원은 팔을 뿌리치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보증 서류였어요. 그리고 이건 교회에서 저를 둘러싸고 사인하라던 보증입니다. 5천만 원짜리요. 제가 거절하니까 권사님들을 동원해서 압박하셨죠. 권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몇은 최영숙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권사님, 이게 정말이에요? 최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예원은 마지막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게 신앙인가요? 며느리 돈으로 헌금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보증 세우려 하고 거절하면 교회에서 망신 주는 게 신앙인가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잠깐만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원이 끊었습니다. 교회가 이용당했어요. 신앙이 이용당했고요. 그리고 저도요. 예원은 서류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최영숙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원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교회를 나온 예원은 한동안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예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예원아, 미안해. 집에 와. 다시 시작하자.
예원은 문자를 읽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예원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본 게요? 아니면 들킨 게요? 예원은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며칠 뒤 예원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예원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헌금 내역, 녹음 파일, 서류, 메모까지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정적 통제와 학대가 명확하고요. 이혼 사유로 충분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세금 중에 제 돈이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헌금으로 나간 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빠져나간 거니까요.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남편 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소송보다 합의가 빠르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는 싫어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원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전세금 중 예원 몫인 3천만 원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준호나 최영숙이 손댈 수 없게요.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집 앞까지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예원아, 나야.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이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원이는 당신 안 만나요. 돌아가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예원은 창문 사이로 준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예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준호에게 소장이 전달됐고 준호는 최영숙과 함께 예원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수진의 집이 아니라 예원이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예원 씨, 잠깐 나와보세요. 원무과 동료가 예원을 불렀어요. 밖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원은 나가봤습니다. 준호와 최영숙이 서 있었어요. 최영숙은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도 없었고요. 예원아, 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돌아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예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함부로 안 쓸게. 통장도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마.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예원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좀 심했을 뿐이야.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다시 시작하자. 예원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했죠. 당신은 내 몸을 절약하라 했고 내 통장을 신앙으로 포장해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죠. 예원아.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엄마 편만 들었죠. 그게 가족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이 예원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예원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 권사들이 다 등을 돌렸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예원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망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예원은 돌아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영숙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원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석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예원은 3,500만 원을 받았어요. 전세금 중 예원 몫인 3천만 원과 헌금으로 나간 돈 5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억울해했지만 법원은 예원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원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아니었지만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예원에겐 충분했습니다. 냉장고엔 메모지가 없었어요. 샤워 시간을 재는 사람도 없었고 휴지를 2칸으로 찢으라는 사람도 없었죠. 예원은 월급날이면 통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210만 원이 그대로 예원 통장에 있었어요. 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원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원 이름으로 나갔어요. 예원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원은 동네 시장을 걸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믹스커피 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원은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언니, 더 드실래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예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떡볶이를 먹으며 예원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예원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어요. 이제 예원은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원은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다육이였어요. 키우기 쉽다고 가게 주인이 말했죠. 예원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어요. 이제부터 예원이 키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원이 키우고 싶어서요. 밤이 됐습니다. 예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예원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원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원을 비용으로 보지 않았죠. 예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존엄은 할인 대상이 아니야. 예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편안하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예원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예원의 인생은 예원 것이었으니까요. 예원이 선택하고 예원이 책임지고 예원이 누리는 거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원의 작은 방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예원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으로요.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